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가 공식 석상에서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고 발표해버렸는데요. 그 대신 지금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라고 직접 언급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패권의 상징으로 군림하던 미국이 스스로 중심국 지위를 내려놓은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 배경에는 상상도 못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엔 무시받던 아시아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을 철저히 모방하며 따라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것인데요. 그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에 결국 미국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의 판도를 뒤집는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단 1초면 됩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강력한 사연으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제닝스, 36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입니다. 아시아 협력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죠. 이번 출장은 베트남의 개혁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없던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의 경기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현지 연락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반드시 봐야 할 경기가 있다고요. 나라 전체가 들썩인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하노이 미딩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은 마치 붉은 물결 같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과 응원 깃발이었습니다. 한국인 감독이 베트남 국민 영웅이 된다는 게 미국 입장에선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포츠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항서, 박항서 외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죠. 경기 자체보다 더 놀라웠던 건 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도 끊임없이 한국인 감독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담긴 외침이었죠. 이날 베트남은 승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한 베트남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 아이는 맑은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훈련하면 우린 뭐든 이겨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니라 존경받는 모델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말투엔 미국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미국 외교관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원조를 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닮고 싶은, 배우고 싶은 나라였죠. 경기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 거리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음식점들과 카페들이 즐비했고 한국 음악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예상했던 베트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첫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베트남에서 시작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에 밀려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날 밤 보고서는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하노이에서 이틀을 보낸 후 소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베트남 개혁 사례를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현지 가이드는 저를 도시 외곽의 실내 스포츠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겨 스케이팅 대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더운 베트남에서 겨울 스포츠라니요. 하지만 가이드는 이것이 베트남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링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은 학부모와 또래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회는 이미 시작되어 소녀들이 차례로 연기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의상과 동작은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농촌 지역 소녀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5번째 출전자가 링크 중앙에 섰을 때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의상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깔끔한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장식이 돋보이는 의상이었죠.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김연아의 밴쿠버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녀는 김연아의 동작을 완벽히 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까지 따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점프 직전의 긴장감과 착지 후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그대로였죠. 마치 작은 김연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연기가 끝나자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현지 관계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김연아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중 누가 더 뛰어난 선수였는지를요. 저는 망설임 없이 김연아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한국 쪽 손을 들어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채점이 발표되고 그 소녀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김연아가 자신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10살 때부터 김연아의 모든 영상을 보며 연습했다고 했죠. 놀라운 것은 그 소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참가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김연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어린 피겨 선수들의 훈련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는 김연아의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미국 선수들의 포스터는 단 하나도 없었죠. 한국인 코치도 있었는데 그는 베트남 아이들이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기술과 정신을 배우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연아가 미국이 아닌 한국 소녀였다는 게 이젠 실감났습니다. 예전에는 피겨 스케이팅 하면 미국과 러시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 베트남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피겨의 대명사는 김연아였고 그것은 곧 한국이었습니다. 훈련실을 나오며 어린 소녀들이 김연아의 동작을 흉내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따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닮아 있었습니다. 김연아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꿈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베트남 소녀들은 미국 선수가 아닌 한국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지형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문화적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의 상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미국의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베트남 북부 지방으로 이동하는 길은 예상보다 험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외곽에 위치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최근 의료 시스템 개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논과 산이 보였습니다. 2시간쯤 달리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3층 건물에 흰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외벽이었죠.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자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로비에는 전자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환자들은 차례대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베트남 의사였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혼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 복도까지 넘쳐났고 의료진은 지쳐갔다고 했죠. 그러다 한국 의료 NGO의 도움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식 분류진료 시스템입니다. 응급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진료 과정을 최적화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의료진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이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집중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이 장비들이 한국에서 기증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장비만 기증한 것이 아니라 사용법과 유지보수 방법까지 교육했다고 했죠. 저는 문득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보험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요.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불평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용적인 해결책을 베트남에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의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은 무서운 게 없었어요. 생명을 먼저 봤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린 돈을 계산하고 그들은 생명을 본다. 이것이 한국의 의료 정신이었고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둘러본 후 의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했죠. 한 의사는 베트남의 미래 의료 시스템은 한국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인지요?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베트남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요. 반면 한국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이 베트남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의료 기술을 전수하면서 현지 상황을 존중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미국 외교관으로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부심에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가졌다고 믿어왔는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베트남 의사들에게는요. 병원을 나오면서 환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보다는 신뢰가 더 컸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국의 의료 지원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의 이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동안 한국은 실질적인 도움과 지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고요. 이것은 워싱턴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하나로 국가의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한국은 그저 기술과 장비를 전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까지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하노이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을 맞았습니다. 베트남 법무부에서 특별 세미나 참관을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반부패법 도입이었고 한국의 김영란법을 모델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서둘러 자료를 찾았습니다. 세미나장은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상에 앉아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청중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중요한 비밀을 듣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 측 발표자는 김영란법 도입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SNS를 통해 정치인들을 압박했다는 내용이었죠. 베트남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서 특히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직자 청렴도가 짧은 시간에 크게 향상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주도한 개혁이라는 점에 감명받았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의 모델을 선택했는지요? 차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반부패 시스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베트남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요. 반면 한국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최근에 성공한 사례였기에 참고하기 좋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베트남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온 공무원 교육팀의 강의를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공직 윤리와 청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사례 연구를 통한 참여형 교육이었죠. 점심시간에 한국 측 강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부패가 심각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요. 베트남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후에는
베트남 국무회의를 참관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모델은 시민 중심입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미국 시민은 정부를 감시하지만 한국은 시민이 정부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히 젊은 베트남 공무원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달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었다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때로는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에 항의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단순히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이었죠. 이것이 베트남 공무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민운동을 연구하고 있었고 특히 촛불 시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활동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린 투표만 했고 그들은 참여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절차적 완성도를 자랑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베트남에 전파되고 있었죠. 그날 밤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정치 개혁의 모델이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벤치마킹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식 시민 민주주의가 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노이 외곽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교육 시스템 개혁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학교는 평범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집중도였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공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었죠. 한 학생의 일기에는 K-팝 가수를 만나는 꿈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다른 학생은 한국 유학에 대한 희망을 적어 놓았습니다. 교사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지만 아이들에겐 감정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꿈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음 수업은 한글 발음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놀라워했고 자랑스럽게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교사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한글을 그저 이국적인 문자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 체계적인 구조와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써줄 수 있냐고요. 그는 기꺼이 칠판에 써주었습니다. 사라 제닝스. 처음 보는 제 이름이 신기했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만이 아니라 베트남 전역의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였고 학부모들도 적극 지원한다고요. 한국어 능력이 취업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었더니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다는 아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아이,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들 모두가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미국인이었으면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실렸을 것이다.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에서 혁명적인 발명이었음에도 미국에서는 거의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트남에서는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통해 그들은 이미 한국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한글 연습장을 구입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묘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만들어내는 소리와 모양이 조화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보고서에는 베트남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한국어 열풍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아름다움에 대한 제 생각을요. 워싱턴의 상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지만 솔직한 제 느낌이었습니다. 하노이 대학교 방문은 일정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연락 담당자의 강력한 추천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제가 꼭 봐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학과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10여 개의 강의실이 있었고 모두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과장인 베트남 교수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0년 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원율이었습니다. 매년 정원의 5배가 넘는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학과는 이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이 거의 100%에 달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했고 통역사나 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고급 한국어 회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은 한국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창한 한국어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었습니다. 캠퍼스 투어 중에 한국어 학당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강생 대부분이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었죠. 강사는 그들의 목표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회사에서 더 나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심은 캠퍼스 근처 한국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식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메뉴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주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대학 인근 상권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음식점, 화장품 가게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창업 박람회 포스터였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창업 기회에 대한 내용이었죠.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국 브랜드 부스 앞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식 치킨 가게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식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정신을 베트남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를 방문했습니다.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빛났고 카페와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음악도 한국 노래였고 인테리어도 한국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이 아니라 서울의 한 거리 같았습니다. 한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태블릿으로 보거나 한국 음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패션도 한국 스타일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라고요. 기사는 한국 회사들이 좋은 근무 환경과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배워온 아이디어로 가족 사업을 발전시키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거리에는 이미 한국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의 확산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전파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베트남 청년 창업 진흥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내부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스타트업 팀들이 모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센터가 한국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델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사관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했다고 했죠.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자문했고 베트남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로그램의 체계성이었습니다. 창업 교육부터 멘토링,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 아이템 발굴과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식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발표 세션을 참관했습니다. 5팀이 자신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아이디어의 참신함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의 구체성, 시장 분석의 정확성까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청년의 발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난 취업이 아니라 고용을 만들고 싶다. 한국처럼.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 청년들은 아직도 대기업을 바라보는데 베트남 청년들은 이미 창업과 혁신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서요. 센터 내 창업 카페에서 청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강남 스타트업 허브 같은 곳들을 언급하며 언젠가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청년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창업 교육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강사는 한국에서 온 창업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며 베트남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창업가들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성공했다고요. 교육 후 강사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청년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어려운 역사를 극복한 회복력과 끈기를 칭찬했습니다. 한국도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혁신 강국이 되었듯이 베트남도 그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녁에는 창업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이 베트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을 차세대 아시아 창업 허브로 평가했고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의 합작 창업을 장려한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베트남 청년 창업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한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경영 노하우와 기술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배워야 할 청년들이 아시아에 있었다. 미국이 혁신과 창업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지만 한국은 이미 그 경험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은 그것을 흡수하여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식 창업 모델을 배우며 스스로를 키우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연결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형성된 유대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가치와 비전의 공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UN 아시아 혁신 포럼이었습니다.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아시아 각국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과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은 화려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입장과 환영사가 이어졌고 이어서 기조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일본 대표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대표로 1대1로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연설자는 한국 대표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다른 국가 대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언급했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가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의 발표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경제학자였던 발표자는 베트남의 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이제 한국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동남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공개적으로 미국보다 한국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 대표는 계속해서 한국의 강점을 열거했습니다.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인 모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베트남 대표를 만나 대화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연설대에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는 한국이 베트남의 단순한 경제 협력자가 아니라 발전의 길잡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며 베트남의 현실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였습니다. 패널리스트 중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질문은 점점 더 한국 전문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특히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는 쿨재팬보다 K-팝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인정했고 중국 전문가는 문화 수출에서 한국의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는 각국 대표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아시아의 일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남아 국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폐허,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이룬 나라. 그 경험이 그들에게는 가장 유의미한 교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문화적 매력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서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의 길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에게 환영받지 못할 내용일 수 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개인 노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의 형님이다. 그것은 미국 고위 관료로서의 객관적 평가이자 베트남을 방문한 일개인으로서의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얼마 안 되는 한글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툴게 적은 글씨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마지막 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고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기업의 광고였는데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한국의 비전. 그것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제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시아를 이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함께, 때로는 한국에게 배우며 나아가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국이 세계의 형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